2022년 성장 기록,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가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백승욱 루닛 의장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진행 방식은 1대1 방식의 파이어사이드 챗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두 분의 패널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모데레이터이신 김판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김판건입니다. 저희는 한 9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4대 과기원 카이스트, 유니스, 지스트, 디지스가 만든 투자회사입니다. 예, 오늘 특히 이제 2022년에 큰 성과를 거두신 우리 백승욱 루닛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네요. 먼저 간략하게 의장님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제 루닛의 백승욱이라고 합니다. 루닛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을 진단하고 또 치료할 때 쓰이는 바이오마커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 7월에 이제 코스닥 마켓에 상장을 해서 이제 이 세션 제목처럼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성장 단계로 진입한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세션 제목이 2022년 성장의 기록이다 이런 세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주최 측에 의하면 저희가 성장으로 가는 비결을 좀 다뤄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상장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닛이 2022년 7월에 상장을 하면서 사실 센세이셔널하기도 했고 올해 루닛의 상장을 아니면 성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상장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사실. 실제로 저희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쵸.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한국에 있는 3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회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저희 제품을 잘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걸 숫자로 입증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한 5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 장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가 한 3천억 정도의 상장을 하게 됐고 대부분의 AI 회사들, AI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상장 회사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루닛만 어쨌든 상장가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성장하는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장하는 과정 중에 많이 힘드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나 또 그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시작한 거는 2021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준비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기술 평가 트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출할 것들을 준비하고 IR을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됐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021년 말부터 이제 퍼블릭 마켓의 상황이 조금씩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그쵸. 시작하고 전쟁 터지고 네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상장을 하는 그 직전 타임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시점은 그 수요조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것이냐, 철회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주어졌던 시간이 한 2, 3일밖에 없었어요. 무지 그래서 짧았네요.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거래소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저희가 이사회 소집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그 숫자로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쓰린 맞습니다. 숫자였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평생 그 이사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수요 예측 그 결과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이번에 우리가 공모 자금이 조금 줄어든 정도의 임팩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무 구조 계획을 어떻게 더 잘 짤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바로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회 직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큰 힘을 얻고 추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랑 상장한 후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의장님 보실 때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걸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매크로 트렌드에 의해서 이 주가가 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이건 사이클릭하다고 봐서 예, 저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확실히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신용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제품 구매해주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는 어떤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디스트리뷰터들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 회사가 얼마나 좀 안정적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바잉 디시전의 네, 네. 네, 팩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페이스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는 많은 상장사들이 있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비상장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케일로 봤을 때 상장사로서 저희가 그런 거래에 임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안정적인 예, 회사로 평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상장 후에 저희가 여러 컨퍼런스들 가서 다시 만나보면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장사에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예, 그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성장을 빨리 하신 편이잖아요. 거의 로켓 성장을 하신 편인데 이러다 보면 아마 인력이 50명, 100명 될 때 그 속도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인력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맞지 않는 인력을 내보내는 것도 또 어떤 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첫째는 어떻게 좋은 인력을 그렇게 잘 채용할 수 있었을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조직 관리나 인력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비결이 있으면 아니면 독특한 사례나 이런 게 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와. 뭐 사실 10명일 때나 300명일 때나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그 코파운더들을 모을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어떤 인재 밀도를 높게 가져가는 거에는 타협을 네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 있으면 그 다른 회사들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모셔온 분들도 있고 네. 거기서 뭐 상대가 대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해외 큰 기업보다는 뭐 루닛을 택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이분들이 결국에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사실 좋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또 보고 또 지원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의 네트워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분들 더 넓은 스케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분들을 모시면 그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그 탤런트 애퀴지션의 기둥이 돼가지고 이분들을 보고 또 좋은 분들이 모시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선순환 구조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도 항상 좋은 사람이 모이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조율이나 아니면 꼭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잘 조정도 하셔야 될 텐데 네, 네. 뭐 어떤 비결 같은 게 음, 있으셨나요? 일단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 하는 게 제일 예방이 제일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채용을 정말 신중하게 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로켓같이 성장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9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6년에 저희 피치덱을 최근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10명 정도더라고요. 네. 인원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인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네, 네. 뭐 그리고 내보낸다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보통은 이제 그냥 핏이 안 맞고 서로 이제 커리어상 루닛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네.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명백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핏이 안 맞는 경우는 이렇게 좋게 헤어졌던 경우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이 루니 시작하시기 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힙합 동아리를 네. 하시면서 사람을 모았잖아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도 한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를 먼저 정하고 조금씩 좁혀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셋업했던 거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를 만들겠다부터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같이 만들 좋은 사람을 구해야겠다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창업은 첫 번째지만 스타트업 팀에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어요. 그 초기 멤버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본 적이 그렇죠. 있는데, 그때 사실 같이 일했던 분들로부터 제가 배운 게, 그 도메인 전문성은 나중에도 습득이 가능한데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뎌 나가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네. 일에 대한 진정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세계 최고의 기술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그냥 도메인 전문성을 가지고 갔으면 그 도메인의 전문가가 있는 데를 찾아다녔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학습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오히려 뭐 10년, 20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라는 네. 곳에서 네, 창업팀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약간 루니 그 백 의장님 의견 들으면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다 사람이네요, 그죠? 네, 네,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 우리 백 의장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루닛이 처음 창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 패션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특히 패션과 AI를 엮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의료로 바뀌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뭐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 피보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보팅했던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기준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덕트,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팀, 프로덕트, 마켓이 다 온라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팀은 이제 기술 창업 팀이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에 이제 베팅을 한 팀이었거든요. 패션은 이제 이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마켓이었던 건데, 이제 1년 정도 이 분야를 좀 보고 나서 위기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 패션이라는 도메인이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본질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겠다. 이 분야가 바뀌려면 기술뿐만이 아니라 네. 마케팅도 잘해야 될 거고, 네, 뭐 네.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잘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 팀을 봤을 때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으로 일단 패션을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가장 팀 프로덕트 마켓핏이 잘 맞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의료 진단이라는 분야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도메인 널리지도 없는데 아주 재밌는 분야에 시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뭐 사업 얘기에서 한번 기술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예전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엑스레이나 아니면 유방암 관련된 엑선, 흉부 엑선, 폐질환 관련된 엑선 데이터를 거의 200만 장을 모으셔서 이거를 딥러닝을 돌리셨어요. 사실 200만 장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뭐 어려움은 없었는지. 네. 일단 저희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질환 수를 엄청 늘린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두 가지 네. 이미지 타입의 모든 리소스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장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환자의 그 시계열적으로 뭐 아. 1년 후에 뭐 상태가 그렇죠, 어땠는지 그렇죠. 그런 임상적인 정보까지 같이 페어링해서 모아야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세웠던 그 가설에 딱 맞는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이브하게 뭐 더 큰 나라, 시장이 크고 더 의료 기술이 발달한 뭐 미국 같은 뭐 보스턴 같은 데로 가서 그렇죠. 사업을 할까 뭐 네.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냥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엑스레이, 맘모그램 이런 이미지들을 가장 많이 촬영하고 또 병원에서 그렇게 임상적인 데이터까지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서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같이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빅5 병원이 한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있는 걸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서 서울의 대학병원 위주로 저희 그 데이터 애퀴지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덕분에 네, 좋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루닛 인사이트로 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중으로 요즘에는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준비 같은 거는 좀 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루닛 다음 버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분야죠, 사실. 네, 그럴싸한 이미지들이 막 생성이 네네. 되니까. 근데 이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면 쓰는 거고 이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안 쓰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겐 같은 테크놀로지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사실 테스트를 좀 해보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 그 인공지능 제품의 정확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이유를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벗어나는 이그젬플들이 생성이 돼 주어야 그렇죠. 이게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생성 모델을 만들 때도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분포를 새롭게 벗어나는 분포의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극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작동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저희가 막 100만 장 이렇게 모아놓은 경우에는 크게 정확도 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스케일러블 디퓨전을 통해 가지고 의료용 데이터를 좀 만들고 있는 논문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루닛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병원 자체도 루닛 인사이트를 쓰고 있는 곳이 400개에서 1000개로 한 달 만에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로 영업력이 좋은 아니면 발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비책 같은 거 있으세요? 음, 네. 제가 사업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 중에 좀 주요했던 게 그런 글로벌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죠. 타겟 국가 하나를 딱 정해서 저희가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는 뭐 그쵸. 이런 방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트리뷰터를 전 세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는 네. 방향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저희가 한 국가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병원에 이제 물건을 파는 거는 단순히 그 앱이나 어떤 웹 서비스들을 파는 거랑은 또 너무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면 영업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매 담당자와의 어떤 관계나 이런 어떤 오프라인 세일즈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저희가 한 국가를 아무리 정해서 집중을 해도 그 관계 빌딩을 바닥부터 하는 거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GE나 푸지필름, 뭐 필립스, 가던테일스 이런 이미 그런 세일즈 채널을 구축을 해놓은 곳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다이렉트 하니까 속도가 좀 처음엔 느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네. 거라는 가설을 세웠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400개, 1000개 이런 그로스에서 이제 보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던텔스가 해외에 투자한 기업
유일하게 루닛이 첫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대단한 그 성과를 얻으셨어요. 이 가던텔스가 어떤 좀 도움, 아까 디스트리뷰션 채널 말고 어떤 도움들을 좀 주고 있나요, 루닛한테? 어, 그러니까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희랑 관계를 네. 단순하게 맺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루니 스코프 제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어떤 센트럴 랩을 제공해주는 것도 아. 저희 그 계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루니 스코프가 실제로 제대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빛을 보려면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약이 이제 맞습니다. 환자한테 들을지 안 들을지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약사들 하나하나에 다 컨택이 들어가서 연구 제안을 하고 연구 진행을 하고 같이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루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미 파마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놓은 거던트 세일즈 팀하고 같이 이게 가면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 파트너십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롱텀으로 봤을 때는 R&D 파트너십도 긴밀하게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 일단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겹치지 않으면서 합쳤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저희는 네. AI를 잘하고 거기는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를 잘하는 그렇죠. 회사고 또 회사의 미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Conquer Cancer through AI고요. 거던트레스 같은 경우는 Conquer Cancer through Data예요. 네, 네. 그래서 암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협업 포인트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같이. 예. 그렇죠.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를 넘어서 또 루닛이 하나의 디지털 바이옵시, 디지털 병리, 패솔로지 뭐 이런 쪽으로 실제 잘 협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루닛은 특이하게 이제 IT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의료 쪽으로 접목을 잘해서 의료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좀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의료 쪽에 좀 다른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만한 부분들 이제 의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구나. 내가 디지털 패솔로지와 그다음 영상 진단 보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생각나거나 코멘트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진단과 검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질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런 언매니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나눠보자면 일단은 그 클리니컬 임팩트가 좀 큰 질환일수록 네.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치료 쪽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더 클리니컬 임팩트가 더 크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료는 바로바로 좀 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니까 네. 그런 쪽이 우리가 동일한 양의 에비던스를 만들어냈을 때 더 시장이 빨리 반응하는 것 네. 같은 인상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효과성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해서 동일한 클리니컬 임팩트를 우리는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잘 찾아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꼭 인공지능 기술이나 꼭 이렇게 하드코어한 바이오텍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IT 기술 잘 활용해서 병원의 어떤 비용을 아주 잘 절감시켜 줄 수 있으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코스트 헤비하게 돌아가는 시장이니까요. 그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그 큰 우선순위를 두고 솔루션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입원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코스트 세이빙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시도를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루닛의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마커로 루닛의 스코프가 쓰이기를 많이 바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바이오마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상적으로는 약이 너무 좋아서 부작용도 네. 없고 뭐 효과도 너무 좋고 이러면 뭐 바이오마커가 중요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너무 상상 속의 얘기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제가 시장에 빨리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죠. 전 바이오마커 기술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의 바이오마커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AI처럼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스케일러블하게 바이오마커의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이 저는 아직 시장에 완전히 도입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포함되는 것까지 저희 상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술에 관한 얘기는 그만하고 그 투자에 관한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올해보다 아마 내년이 되면 더 많은 자금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의장님이 생각하실 때 혹시 지금 상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혹시 후배 기업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뭐 창업자는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저는 스타트업들이 잘못한 건 없고 이건 그 시장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래서 그걸 잘 적응하는 회사들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거고, 네,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셔야 될 텐데, 그걸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결정들을 내리는 게 저는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펀딩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시기에는 약간은 좀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좀 탐색적인 활동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재무 건정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좀 더 우선순위를 다시 리세팅하는 거를 과감하게 네. 네,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상장 전부터 사실 상장 준비와 그 코스트 옵티미제이션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두 배로 힘들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제가 하는 질문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백승우 의장님한테 혹시 질문 없으세요? 뭐 투자나 아니면 그동안의 생활이나 없으시면 있으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드림투리얼의 대표 김명철입니다. 그 초기 창업자 분과 코파운더 간에 그때부터 정말 리더십과 조직력이 좋았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관련돼서 그때부터 잃지 않고 가지고 계신 소신과 신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회사마다 어느 정도씩은 있는 코어 밸류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코파운더들이 이제 법인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막 비전 세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놀랍게도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약간의 워딩은 변형이 됐지만 그 루닛의 코어 밸류로 지금 명문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핵심을 뽑아보자면 쫄지 말고 우리 뭐든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자. 이게 있었어요.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다 뭐 바이오텍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AI도 이제 대학원만 각 졸업한 거니까 뭐 그렇게 엄청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또 새롭게 배워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이게 팀 밖에서 보면 게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되게 진지했고 지금도 진지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입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고 뭐 유학도 안 가봤고 뭐 영어도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하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 깊숙이는 그 인류의 생활을 바꾸자, 인류에게 임팩트를 주자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그게 쭉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면서 회사의 어떤 코어 밸류, 팀 구성, 우리의 어떤 시장 진출 전략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초기 팀 멤버들과 이런 좀 중요한 코어 밸류들을 잘 디파인을 하면 그게
300명짜리 회사가 돼도 다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뵈면서 돈에 앞서는 가치를 추구하시고 계시는 저희 백승욱 의장님을 뵈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